자, 우리 이제 고려의 유학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음 이제 조선 유학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 113페이지 유학과 성리학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사에서. 그래서 이거는 띄워놓고 바로 이제 조선 유학으로 넘어갈 거예요. 유학의 계보 파트는 요거는 심화해서 다룰 건데 대략적인 흐름만 한번 잡아드릴게요. 대략적인 흐름. 자, 고려시대 때 이제 안양 다 알죠. 그러니까 성리학의 도입. 그 다음에 이제 이재현을 알아요. 백이정은 잘 모르는데 백이정은 이재현 이제 선생님 정도. 그리고 이제 이재현에서 연결돼서 이색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정몽주와 정도전에 이제 선생님이 등장하고 요 밑에 이제 정몽주 나오는 거예요. 정도전도 요 이색의 제자인데 정통 제자가 아니에요. 관학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통 사림 입장에서는 좀 이단화로 생각됐기 때문에 배척되는 겁니다. 정몽주. 그리고 이제 이 정몽주가 죽고 나서 정몽주이자 친구이자 제자였던 길재라는 인물이 있죠. 얘가 이제 향촌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짱 박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촌에서 길러냈던 제자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애가 이제 김종직이라는 애가 있고 있죠. 얘가 또 제자를 성종 때 많이 키우게 돼요. 그 제자들이 뭐 김일손, 김갱필 등이 있는데 이 김일손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초로 갖다 잘못 썼다가 무오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이후에 이 김일손, 김뱅필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붕당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뭐 이황, 이성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 계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만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조선 붕당의 이제 계보와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정치사, 조선의 정치사를 갖다 배웠죠. 요 유학사를 갖다 배우게 되면 조선의 정치사를 갖다 좀 더 깊이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조선의 붕당은 결국 스승들의 이제 가르침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애들이 이제 경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왼손 사과자르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왼손 사과자르기에 따라서 세 개의 붕당이 이제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동인과 서인이 나뉘고 동인이 뭐와 뭘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세 개의 붕당이 붕당 정치계에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경쟁을 한다. 근데 이제 이 경쟁 과정에서 가장 초기에 집권했던 애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북인이죠. 그러니까 소수의 아주 이질적인 애 있죠. 특이한 붕당이 이제 집권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북인부터 먼저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인의 선생님은 두 명이 있는데 화담 서경덕과 남명조식이 있는데 서경덕은 솔직히 제자를 갖다 많이 못 길렀어요. 좀 되게 특이한 사상 그리고 이제 혼자 노는 기질이 강해가지고 제자를 많이 못 길렀고 남명조식이라는 인물이 제자를 갖다 많이 길렀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북인의 중심에 이제 남명조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화담 서경덕도 시험에 나와요. 되게 이제 개성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요 인물과 관련된 키워드 기이론론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원래 성리학자들은 이를 중시해요, 기를 중시해요? 성리학자는 이가 중요해요, 기가 중요해요? 이 중심이에요, 이 중심. 근데 화담 서경덕은 되게 특이하게 야, 이 따위는 없다, 기뿐이다 이런 특이한 사상을 갖다 주장해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북인 계열들이 남인이나 서인에 비해서 사림들에 비해서 타 사상의 개방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북인이 야, 조선 전기의 관학파랑은 좀 비슷한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얘들이 관학을 개성했다 이런 얘기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성향이 관학파랑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북인을 대표하는 진짜 이제 선생님이 남명조식이라는 인물이 있고 있죠. 얘는 경과 을을 중시합니다. 공경과 의리를 중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공경과 의리를 갖다 실천을 해야 된다. 남명조식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세 개가 경의 그리고 이제 실천의 강조 요겁니다. 이렇게 스승이 이제 현실에서 실천을 갖다 강조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임진왜란 때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곽재호라든지 정인홍. 곽재호는 임진왜란 때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이고 그 다음에 정인홍은 있지 않습니까? 대북으로서 광해군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임진왜란 때 또 대표적인 의병장 중에 하나였던 인물이고요. 이런 애들이 이제 스승들이 아무래도 실천과 현실, 기를 갖다 중시하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 남인이나 서인들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광해군과 같이 손을 잡았을 때도 되게 현실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갖다 펼치게 되는 거예요. 대동법이라든지 중립외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이 당시에 비주류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비주류. 주류인 서인과 남인과는 색깔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광해군 때 잠시 독주하다가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과 같이 몰살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북인의 역사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북인은. 그러고 나서 이제 붕당 정치를 갖다 이끄는 것은 서인과 남인이요. 그러니까 율곡 이 5,000원짜리의 제자인 서인과 있죠. 태계 이황 1,000원짜리의 제자인 남인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조선의 이제 붕당 정치를 갖다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요 두 붕당의 차이점을 갖다가 두 선생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비교해 갈 거예요. 우리 성리학을 갖다 이기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와 기의 경쟁, 이기론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인 태계 이황과 있죠. 서인 율곡 이 각 붕당의 이제 선생님들이 이기론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계 이황이 가장 정통의 성리학자예요. 동방의 주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얘는 딱 주자랑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해요. 주자랑 거의 비슷하게. 주자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만물을 갖다 이와 기, 수준 높은 존재와 낮은 존재로 구별하고 있죠. 낮은 존재는 높은 존재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순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황도 그거랑 비슷하게 있죠. 이와 기를 갖다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해석을 하게 돼요. 이기 이원론, 이와 기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놓은 다음에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이게 이제 바로 주자의 주장이자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황의 주장이에요. 이황의 주장이에요. 이기오발은 뭐냐면 얘들을 갖다 엄밀하게 구별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와 기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각각 바란다는 거예요. 서로 전혀 관련이 없이 발할 때조차도 각각 바란다. 그게 이기호발이에요. 이기호발. 예, 전부 다 이제 이와 기를 갖다 엄밀히 나누고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요게 이제 남인 선생님인 태계 이황의 핵심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있지 않습니까? 서인의 율곡이는 기본적으로 얘도 이가 중요하고 이기가 다르다는 걸 갖다 동의하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약간 융통성 있는 해석을 하게 돼요. 이론적 이기원론, 이기이원론, 이와 기는 두 개로 나뉘는 게 맞다. 하지만 이 두 개가 뿌리를 찾아서 가다 보면 있죠. 결국에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원래는 이가 중요한가 맞아. 이가 전체를 갖다 관통하는 진리긴 한데 때로는 기가 국면적으로 있죠. 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이해학술의 특징이에요. 원래는 기가 중요한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가 중요한데 어떤 측면에서는 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게 이통계국이에요. 그 다음에 율곡이는 있지 않습니까? 재미난 학설을 갖다 제시합니다. 자, 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원래 이제 되게 근본이 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자발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있지 않습니까? 기가 움직이게 되면 리가 타게 된다. 리가 움직이는 방법은 기가 움직일 때 리가 타는 것밖에 없다 하면서 기발, 리승, 일도성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황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기가 각각 스스로 독자적으로 발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율곡이는 있지 않습니까? 리는 독자적인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움직이면 기 위에 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황과 있지 않습니까? 이의 학설의 차이예요. 이황은 이와 기를 갖다 엄밀하게 구별하고 있죠. 엄밀하게 구별하고 이도 독자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율곡이는 있지 않습니까? 이와 기를 갖다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갖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는 지 혼자는 움직이지 못한다.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가 왕을 상징하거든요. 기가 신하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곡이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왕은 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바람직한 의견을 갖다가 네가 채택해가지고 신하들이 이제 실행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신하 중심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리를 중시하고 왕을 중시한다고 해서 주리론 이렇게 부르는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있죠. 신하를 중시하고 기를 중시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주기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율곡이도 이를 더 중시해요. 근데
이황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기를 중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황과 이의 학문적 성향의 이제 비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황은 있지 않습니까? 이 임금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임금의 숙이, 임금이 스스로 자기 몸을 갖다 잘 갈고 닦아야 되고 있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스스로 몸을 잘 갈고 닦아서 도덕성을 갖다 제거해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올바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우리는 유교적 이상주의, 인간의 심성, 특히 이제 왕의 심성을 갖다 중시하는 유교적 이상주의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되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상학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 황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왕은 있죠. 친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 똘똘한 신하들을 갖다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똘똘한 신하들이 제도를 갖다 기억하고 제도를 올바르게 만들 것이다. 그 일련의 제도 기억을 갖다가 이가 뭐라고 표현하면 경장이라고 합니다. 경장은 대규모 제도 기억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가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가 바로 요 경장이에요. 제도 기억. 똘똘한 신하들을 쓰면 이 신하들이 있죠. 일련의 제도 개혁을 할 것이고 그 제도 개혁이 나라를 갖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부국안민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있죠. 이황에 비해서는 있죠. 얘는 현실, 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하인, 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황과 비교했을 땐 주기론이라 평가를 갖다 받는 겁니다. 왜 상대적으로 이황과 비교했을 때 현실적, 개혁적, 제도 개혁 중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형이하 중시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조서 보겠습니다. 자, 이황과 이가 각자 있죠. 성학, 임금을 가리키는 교육과 관련된 책을 한 권씩 쓰는 데 있죠. 이황은 성학 10도라는 책을 써요. 10도. 이 이황이라는 인물은 이 임금을 갖다 아주 절대시하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임금은 우리랑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다 깨우치고 지가 알아서 다 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가리킬 때도 지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10개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의 요체를 담고 있는 그림을 갖다 임금한테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알아서 다 해석을 하세요. 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무책임한 면을 갖다 보여주는 게 태계 이황입니다. 태계 이황. 왕 중심에 왕 스스로 네가 깨달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인 율곡은 있죠. 좀 달라요. 성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야 임금도 어렸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신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신하가 아주 집요하게 있지 않습니까? 임금을 갖다 가리키는 교육 방식을 갖다가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성악집요입니다. 성악집요. 그 다음에 요 이황의 그 밖의 저서에 있어서는 주자설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심화해서 다루고 있죠. 전승록 논변만 한번 봐주세요. 나중에 중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의 라이벌인 양명학이라는 유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리학 순수한 성리학자인 이황은 있죠. 요 양명학을 갖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순수한 성리학자라는 말은 성리학 오타쿠라는 얘기예요. 성리학이랑 다른 건 다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명학을 갖다 있죠. 비판하는 전승록 논변이라는 책을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전승록이 양명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갖다 비판하는 책을 갖다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율곡이에 이제 얘가 개혁을 중시한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장, 개혁과 관련된 책들을 갖다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호문답과 만원봉사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름만 단순히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경몽요걸 있죠. 요거는 아동교육과 관련된 책입니다. 아동교육. 이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가격하게 교육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임금도 있죠. 집요하게 잡고 교육을 갖다 시키고 그 다음에 어린애도 있지 않습니까? 때려가면서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경몽요결 성학집요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암기를 갖다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이황이라든지 이 같은 인물들이 사림의 이제 선생님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림 등장기와 우리 붕당 정책이 사이쯤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얘들이 이제 유향소라는 있지 않습니까? 유향소는 처음부터 있었고 향약과 서원이라는 제도가 이제 자리 잡는데 많은 기여를 갖다 했던 겁니다. 이황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이황과 관련된 향약 2개, 소원 하나, 그 다음에 율곡이와 관련된 향약 2개, 소원 2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둘 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일단 이제 태계이황의 도산소는 워낙 유명하거든요. 요거 암기해 주시고 요 파트에서 기본 과정에서 먼저 향약 이름부터 암기하는 팁을 갖다 알려드릴게요. 자, 태계이황은 있죠. 임금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니면 임금이 뭐라고 말하면 개기일까요? 얘는? 무조건 들어요. 무조건. 왜? 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태계이황이 이보다 실제로 한 세대가 더 많아요. 나이가 되게 많습니다. 1,000원짜리를 보면 5,000원짜리 인물보다 되게 나이가 많은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팥뿌리 같은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임금이 뭐라고 말만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팥뿌리 같은 노인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향약과 야향약, 파자 들어가는 향약과 예자 들어가는 향약이 나오면 요거는 이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있지 않습니까? 이의 향약은 있죠. 서해 일대에서 자리 잡았다 이렇게 교환하세요. 자 보세요. 이의 제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에 이의 학파를 갖다 기호학파라고 불러요. 기호학파. 뒤쪽에서 우리 곧 정리할 거예요. 바로 기호학파. 기호가 경기와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 일대죠. 서해 일대. 그러니까 이의 제자들은 서해 일대에 자리를 잡았다. 이의 향약 소원들은 서해 일대에 자리 잡았다 해서 소원, 해주향약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자원소원과 문해소원을 갖다 요 서해에서 연결해서 암기 팁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서해를 잡아주십시오. 파해 그리고 서해. 그 다음에 이들의 이제 지역적 기반이 이황의 제자들은 있죠. 이황의 고향인 주로 영남, 경상도 일대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있죠. 이의 제자들은 경기와 충청 일대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 기자, 그 다음에 충청도 호자 해가지고 있죠. 기호학파 이렇게 이제 불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율곡이유와 태계이황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제자인 서인가 제자들이 있죠. 서인가 남인들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남인이 되게 심플해요. 왜냐하면 이황이 심플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이중심이에요. 이중심. 국내 관계에서 왕이 이지 않습니까? 왕권 강화. 그 다음에 국제 관계에서는 명나라가 이죠. 그러니까 명중심, 친명배금, 왕권 강화. 근데 서인이 좀 복잡해요. 서인이 있지 않습니까? 스승인 이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융통성을 가르쳤어요. 원래 이가 중요하긴 한데 때로 기가 중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인들은 융통성을 보래요. 상황에 따라서 진해한테 유리하게 때로는 이가 중요하고 때로는 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요. 국내에서는 진해가 최고 집권 정당이었죠. 가장 힘이 셌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있죠. 진해 라이벌을 갖다 왕이라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국내에서는 이보다 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권 강화를 갖다 도모하는 모습 보여줘요. 근데 또 대외관계에서는 또 웃겨요. 그러니까 친명배금 이를 중시한 거예요? 기를 중시한 거예요? 이를 중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관계에서는 이를 중시하고 있죠. 국내 관계에서는 기를 중시했어요. 융통성. 왜냐하면 스승이 그렇게 가르쳤어. 스승이.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있죠. 실제로 이제 서인들이 있죠. 남인들이 어떤 정치적 선택들을 갖다 해왔는가 하는 내용을 갖다 이제 정리해 온 거예요. 자, 서인은 있죠. 신권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은 송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조 효종 때는 북인 몰락 이후 남인과 공존하는 형태를 보였고, 그 다음에 현종, 숙종 때 예속 논쟁에서 황국 전쟁을 걸치면서 남인과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했다. 기갑, 경기갑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경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서인이 이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서인 승리 이후에는 노론과 소론이 내부적으로 본격적으로 경쟁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서인의 역사, 정치적 역사들을 갖다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인은 왕권 중심의 정치를 펼쳤다. 허목은 일단 무시하시고 있죠. 허적, 윤유. 허적 누구예요? 그러니까 경신대출축의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경신대출축 때 사약 같이 받았던 윤유라는 남인의 대학자가 있다고 했어요. 요 두 인물 정도는 지금 챙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조효종 때 북인 몰락 후 서인과 공존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거예요. 현종, 숙종 때 예속 논쟁, 황국 그리고 이제 이 경쟁에서 결국에는 얘들은 패배했던 거예요. 패배해서 향촌으로 밀려나 학문 연구를 갖다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밀려난 있죠. 남인들 중에 일부가 있죠. 서학, 천주교를 갖다가 종교로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 실학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 읽어보시고요. 역시 사료. 성악십도와 성악지표 아주 중요해요. 제목이 이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하단에. 근데 제목이 표시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임금의 학문을 성악이라 부르는데 그 임금의 학문을 갖다 임금 스스로 주도하는가, 나도 손임금처럼 될 수 있다 하면서 내 스스로 주도하는가 있죠. 아니면 신하들이 주도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이를 강조하여 주자사줄요 성악 10도 등을 조술하였다. 주자사줄요는 제가 제꼈어요. 근데 성악 10도 보니까 아시겠죠? 성악 10도 이름을 암기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황이란 인물이 임금한테 있지 않습니까? 10개의 그림, 청리학의 요체를 담고 있는 10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책을 갖다 탁 던졌더니 임금이 그 책을 보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10개의 그림을 보고 내가 어떻게 성리학을 갖다 다 이해를 하는 건가? 그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10황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2황 그리고 10 뭐예요? 그러니까 성악 10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 주십시오. 성악 10도와 지표로 구별해야 되는데 이렇게 10황 하면 두 개를 갖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어이없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선생님 밑에서도 지 혼자 이제 잘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은 되게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죠. 자, 다음에 이제 기를 강조하여 동호문답, 성악, 지표 등을 소술하였다. 이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가 돼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가번 가문인과 송원의 문인들이 결합해 기호학파를 형성하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황의 문인과 송원의 문인이 결합하여 기호학파를 형성하였다. 우리 아직 송원 안 배웠죠, 그러니까. 근데 송원을 안 배웠어도 기호학파를 형성하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호학파는 이가 형성했어요. 송원은 이의 절친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상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상주의적 성격은 누구예요? 이황이 돼버리죠. X. 그 다음에 가의 사상이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맞아요, 틀려?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이황의 제자들이 많이 끌려가요? 이의 제자들이 많이 끌려가요? 이미 가르쳐줬어요. 이황의 제자들, 강항 등이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황의 성리학이 일본으로 전파된다 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군주 스스로 성악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자, 군주 스스로 성악을 따른다. 이거는 주체가 누구예요? 군주가 중심이요? 신하가 중심이요? 군주가 중심이죠. 그러면 이거는 성악 10도에 나와 있을까요? 성악 지표에 나와 있을까요? 10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북인과 남인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 이제 다 공부를 갖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인과 남인이란다. 서인과 남인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서인과 남인의 경쟁에서 결국 이제 서인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서인이 남인을 갖다 완벽하게 누르고 난 이유 있지 않습니까? 서인 내부에서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노소론의 경쟁입니다. 노소론이 처음 형성된 거는 경신왕국 지킬 때 해니 시비라고 해가지고 있죠. 해니 시비라는 사건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해니 시비가 왜 생겼냐면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이 있지 않습니까? 송시열이 자기 제자인 윤중이 있거든요. 나중에 소론의 영수가 될 인물이에요. 윤중의 아버지를 갖다 비판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왜 비판했냐면 윤중의 아빠가 남인이랑 친했던 거예요. 남인의 윤휴라는 사약받았던 인물 기억나시죠? 윤휴랑 친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시열 입장에서는 와, 왜 소론인데 남인이랑 친하게 지내냐 하면서 걔를 갖다 까댔던 거예요. 윤중이 자기 아버지 욕하는 걸 듣고 있죠. 자기 스승이랑 갈라서게 된 사건. 그게 해니 시비예요. 해니 시비. 숙종 초기 때 분열이 된 거죠. 하지만 이 경신왕국 직후에 노소론이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거는 언제냐면 있죠. 언제냐면 나중에 갑술왕국을 통해서 남인이 붕당으로서 가치를 소멸하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진해 내부에서 이제 경쟁을 갖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경쟁에서 결국 누가 이긴다? 노론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노론의 일당 독재. 그리고 이제 이 노론이 일당 독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성리학의 보수와 절대화, 주자를 등 뒤에 세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론의 일당 독재를 갖다 학문적으로 가능하게 해줬던 겁니다. 자, 노론과 소론 비교하는 표는 우리 이미 정치사에서 배웠어요. 다시 한번 이제 비교해보죠. 그러니까 노론은 있죠. 이의를 선생님으로, 그리고 소론은 송원을 선생님으로 했고 있죠. 일단 이제 노론 같은 경우는 송시열이 주도했고, 소론은 있죠. 윤중이 주도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이 갈라진 근본적인 원인은 남인에 대한 온건한 강경한 태도 때문에 갈라졌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결국 승리했는데 얘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학문적인 배경이 얘들이 성리학을 갖다 교조와 경직화하였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얘들에 비해서 얘들은 성리학을 탄력적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노론계열이 있죠. 송시효를 중심으로 한 노론계열은 있죠. 대의명분 중시하고 민생안정을 주장하였다. 그 다음에 소론은 있죠. 실리 중시하면서 북방개척 주장하였다. 정치사에서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요 둘이 경쟁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결판이 났는가. 얘들이 승리해서 일당 독재하고 있죠. 얘들은 노론과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있죠. 향촌으로 밀려나요. 밀려난 다음에 양명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의 절대화에 반발하는 새로운 학문의 흐름을 갖다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성리학에 대한 반발, 성리학 절대화에 대한 반발로서 우리가 새롭게 배울 내용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리학 절대화하는 과정에서 주인공, 서인의 노론의 주인공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이제 우암 송시열 살펴보도록 하죠. 초기에는 서인의 용수였고 있죠. 나중에 노론의 용수가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효종의 선생님, 우리 선한 선광인 효현 기억나죠? 그 인조에 있죠. 둘째, 인조랑 똑같은 아들이 바로 효종이고 있죠. 이 효종의 스승으로서 송시열이 처음에 역사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장해서 효종 때 얘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북벌 주장했어요. 북벌 주장하면서 서인의 이제 군사적 기반을 갖다 강화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종 때는 있지 않습니까? 두 차례 예송 서인 측면에서 주도했고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숙종 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숙종 때 되면은 얘가 이제 성리학을 갖다 절대화하는 과정에서 소론가 남인에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희생자들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문난적이라서 이단 논쟁해가지고 윤용 같은 대학자들, 그리고 이제 소론의 박세댕 같은 인물들을 갖다 제거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요게 성리학의 절대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송시열도 있죠. 결국 장희빈한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장희빈한테. 기사방국 때 장희빈의 아들이 원자로 책봉되는 것을 반대하다가 있죠. 사약을 갖다 받게 되는 겁니다. 요까지만 정리합니다. 요 사문난적은 있죠. 송시열이 성리학을 절대하는 과정에서 희생양이에요. 그러니까 남인을 대표하는 대학자 윤유, 그 다음에 소론을 대표하는 박세당이라는 우리 섹시가의 박세당 기억나죠? 색경, 걔 고집 되게 세고 줏대가 이렇게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 송시열이 엄청 무서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쫓겨나는 인물 박세당입니다. 자, 암기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송시열의 별명이 있죠. 절대 노송 송시열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있죠. 성리학을 갖다 절대했던 있죠. 아주 노론의 영수, 그리고 소나무 하면 우리 대부분 좀 나이가 많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가지고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 성리학을 절대했던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 그리고 이제 이 노송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소나무 밑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쉬고 있냐면 있자 실휴자 윤유, 그 다음에 이제 섹시가이 박세당. 자, 요 절대 노송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박세당, 섹시가이 박세당이 우통을 갖다 탁 까고 섹시하게 이제 쉬고 있는 모습을 갖다 상상을 하십시오. 실제로 이게 역사적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송시열이 윤유와 박세당을 완전 쉴 수 있게 해줬죠. 그러니까 윤유는 죽여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박세당은 백수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절대 노송에 송시열에 의해서 윤유와 박세당이 이제 편하게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노송 송시열부터 해서 그 노송 아래 쉬고 있는 윤유, 그리고 이제 박세당,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세 명을 갖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박세당의 그 성리학 절대화에 반발하는 이제 뭐 사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읽어봤을 때는 박세당이라든지 윤유의 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대략 보니까 이제 17세기 무렵을 갖다가 거의 한 80년 동안 지배했던 인물. 그 다음에 이제 우암, 우제.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우암이랑 호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수가 되면. 윤유를 사문난적으로 비판하였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윤유를.
윤유를 시게 해줬던 애 있죠. 송시열이 되는 거예요. 절대노소. 그 다음에 이제 기축봉사, 요것도 이제 나중 가면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희빈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정하는 것을 비판하다가 정권에서 밀려났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우리 송시열이라는 걸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집현전을 통해 유교 정치의 활성화를 갖게 하였다. 이건 세종대왕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소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건 누구입니까? 조광조. 그 다음에 호락 논쟁에 참여하여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고 주장하였다. 호락 논쟁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이게 성리학의 절대화에 대한 반발 중에 하나가 호락 논쟁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송시열이 아니죠. 송시열은 성리학의 절대화. 그 다음에 효종의 사망에 따른 자의 대비 복상 문제 때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자, 보세요. 자, 효종 사망에 따른 자의 대비 복상이면 1차 해송이에요? 2차 해송이에요? 1차 해송이죠. 1차 해송에서 서인은 몇 년설 주장했어요? 기년설, 1년설 주장했죠. 그러면 이거 맞을까요? 들렸을까요?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서인을 이 당시 예송 논쟁을 당시 송시열이 주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송호사설,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건 실학자가서 요거 역시 성리학의 절대화에 대한 반발 중 하나인 실학이에요. 실학의 이익이라는 실학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직 안 배운 내용이 좀 나왔네요. 약간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17세기 이제 노론의 일당 독재와 성리학 보수와 송시열을 갖다 중심을 해가지고 있죠. 결국 노론이 일당 독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성리학이 이제 보수화되고 절대화되고 경직화되는 과정을 갖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리학이 보수화된 데에 대한 반발들이 이제 세 가지 흐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호락 논쟁인데요. 호락 논쟁은 제대로 된 어떤 성리학의 그 보수화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노론 내부 있지 않습니까? 노론 내부에서 자기 반성이에요. 노론이 되게 경직되게 성리학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 안에 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맞냐면서 반대 의견이 잠시 한번 등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한번 경쟁을 했다가 또 티격태격 하다가 금방 또 친해져요. 우리는 친구하면서. 그게 이제 호락 논쟁이에요. 노론 내부의 논쟁. 그 다음에 이제 양명학, 노론한테 밀려난 누구예요? 그러니까 소론 계열이 양명학이라는 있죠. 성리학의 경쟁 학문을 갖다 연구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이 경직화되면서 조선 후기에 현실 문제에 대응을 갖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현실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실학이라는 새로운 있죠. 흐름의 학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성리학의 보수화에 대한 반발하는 세 개의 흐름이요. 요 세 개가 전부 이제 18세기 때 나오는 겁니다. 18세기 때 성리학 보수화에 대한 18 여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세 개 여기 나온 거예요. 요런 식으로 연결해서 암기해 주십시오. 자,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호락 논쟁부터 해서 우리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호락 논쟁은 노론 내부예요. 노론 내부. 노론들이 정통 성리학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기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이 호락 논쟁의 별명이 뭐 제2의 이기론 이런 이제 별명도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집착하실 필요 없고요. 18세기 중엽에 숙종, 영조 무렵에 노론 내부의 논쟁이 있었다. 뭐를 놓고 논쟁을 하였냐? 청나라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이제 그 병자호란 이후 우리랑 이제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청나라를 갖다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있죠. 보수적인 호론과 진보적인 낙론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호자가 있죠. 충청도예요. 충청도 노론. 그 다음에 낙자는 서울 낙자예요. 경기 지역 노론. 둘 중에 누가 깨어 있을까요? 우리 지금 지방에 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더 깨어 있어요?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더 깨어 있어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생각이 좀 더 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경기 노론 계열은 조금 이제 진보적인 생각들, 그리고 이제 충청 호론들은 있지 않습니까? 좀 보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요 둘이 이제 일시적으로 경쟁을 했던 거예요. 충청 노론들이 있죠. 보수적인 호론, 정통 요 노론들은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에 들어갔다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인물성 이론. 우리는 사람이고 있죠. 저것들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본성은 같을 수가 없다. 완전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낙론 애들은 있지 않습니까? 경기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애들이요. 얘는 실제로 청나라의 사신으로 오며가면서 있죠.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갖다 봤던 겁니다. 이 당시 조선 후기에 청나라에 이미 서구의 근대적 문물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발전해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 지네눈으로 직접 본 애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물, 우리, 그리고 청나라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의 본성이 결국에는 별로 다를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물성 동론이에요. 요 두 개의 이제 논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인물성 이론의 논쟁은 있죠. 아직까지도 애들 그러니까 화이론,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못 벗어나는 애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조나양의 중국 중심, 그리고 이제 오랑캐는 물리치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애들. 근데 이제 얘들, 낙론 애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화이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뿐만이 아니라 저 서구의 근대문물도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화이론적 세계관에서 이제 벗어나는 좀 깨어난 애들이 있죠. 인물성 동론이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둘이 이제 막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어떤 뚜렷한 파벌이 나와서 경쟁을 한 게 아니라 있죠. 노론 내부에서 잠시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논쟁을 하다가 또 시간 좀 지나면 우리는 친구 하면서 또 친하게 잘 지내요. 그러니까 어떤 파벌을 갖다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후대에 있지 않습니까? 후대의 영향을 갖다 주게 돼요. 보수적인 호른 계열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개항기로 가가지고 근대 문물을 갖다 배척하는 위정척사 사상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낙론 계열, 진보적인 낙론 계열의 사상은 있지 않습니까? 실학의 북학이 뭐냐면은 청나라에 발전된 문물들을 갖다 받아들이고 배우자는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북학을 갖다 거쳐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화파, 개항기 때 서구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애들로 영향을 주고 계승되게 되는 겁니다. 충청도 일대가 노론의 본진이에요. 그 송시열 있지 않습니까? 송시열 고향이 충북괴산이에요. 충북괴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론, 충청도가 이제 노론 중에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 노론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수적인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호락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조선 후기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 분파가 생겨 이른바 호락 시비로 불리는 큰 논쟁이 일어났다. 이 호락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영조 때 한원진과 윤봉구로 대표되는 충청도 노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 이론을 내세웠다. 제가 이름을 안 알려드렸는데 이거 심하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 문제 풀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호론 계열을 대표하는 인물 한원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낙론 계열을 대표하는 인물 이간 나와 있죠. 요거 암기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자, 호론의 히읗이니까 한원진의 히읗 연결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낙론이랑 이간을 갖다가 연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연결하세요. 자, 간자 있지 않습니까? 간자를 기읍자를 받침으로 내리고 니은자 받침을 위로 올려보십시오. 무슨 글자가 나옵니까? 낙자가 나요. 낙자. 그래서 낙론, 이간 이렇게 억지지만 이거 안 잊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풀 수 있어요. 야, 윤봉기는 제가 교재 표시를 안 해놨어요.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부를 보면 얘는 지워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원진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원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충청도 호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보수적인 충청도 호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고 봤다, 다르다고 봤다. 다르다고 봤다. 우리랑 청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래봤어요. 그 다음에 호론, 보수적인 호론의 주장에서 청나라를 중화로 보려는 대의명분론이 깔려있다. 맞아요, 틀려요? 보수적인 호론이 청나라를 중화로 본다고요? 말이 안 되죠. 청나라는 오랑캐로 보는 거죠, 이것들은. 그 다음에 이간, 김창엽. 자, 김창엽은 주인공이 아니죠. 이간이 주인공이에요. 이간은 낙론이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애들이에요. 서울 중심 노론. 인성과 물성이 같다고 보았다. 틀린 맥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낙론의 주장은 북학파의 과학기술 존중과 이용 후생 사상으로 기어졌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제 북학파를 갖다 거쳐가지고 있죠. 북학파가 이게 중상학파예요. 중상학파를 갖다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하 사상으로 연결되는 사상이 바로 낙론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리학의 절대화에 대한 첫 번째 반발, 그 호락 논쟁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발, 소론의 이제 양명학 연구로 연결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교재 제가 이제 그 원래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있죠. 제가 좀 설명하기, 좀 더 세련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새로 좀 개편을 갖다 했어요. 자료 받으셨죠? 그 자료로 갖다가 여러분들 오려가지고 교재에다 좀 붙여주십시오. 자, 일단 이제
뭐 성리학의 보수화를 갖다 반발하는 과정에서 뭐 육경이라든지 제자박하 사상들 이거 애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대안들이 이제 제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리학이 경직화되면서 조선 후기 급변한 사회에 대한 대응을 갖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발도 성장하고 그 반발 중 하나가 바로 양명학이라는 거예요. 양명학은 명나라에서 유행했던 유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거든요. 되게 실천을 갖다 중시하는 기존의 이제 성리학과는 좀 다른 측면의 유학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명학을 갖다 우리 성리학이랑 비교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명학을 정립한 인물이 왕수인, 왕양명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얘가 이제 양지 동그라미에서 양지를 갖다가 중시하는 유학을 갖다 새롭게 성립시킨 거예요. 양지가 뭔지는 설명하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성리학과 이 양명학을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기존의 성리학은 있지 않습니까? 아는 걸 중시해요. 아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과 알 수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갖다 구별해요. 그러니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갖다 성리학은 자연스럽게 구별하게 되는데 이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알 수 있는 사람, 윤리, 도덕, 진리를 갖다 알 수 있는 사람과 알 수 없는 무지랭이들을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지배계층이 돼가지고 얘들이 피지배계층을 갖다 지배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성리학자예요. 얘들은 뭔가 이제 나누는 걸 좋아해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성과 정으로 나누는 거예요. 마음 안에 수준 높은 성가 있지 않습니까? 수준 낮은 정으로 나눠. 그리고 사람도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그리고 알미 중요한데 알 수 있는 사람과 알 수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얘들한테는 중요한 거는 이제 알 수 있음.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먼저 알아야 되고 선지. 그 다음에야 후행,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애들이 성리학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양명학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별을 갖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자, 마음, 성과 정으로 나눌 수 없다. 그냥 마음은 마음일 뿐이다. 심증리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고 있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사람, 알 수 없는 사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그 사람 마음속에 있죠. 양지라는 밝은 뜻이 있고 이 양지를 갖다 통해서 누구나 뭐가 옳고 그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 차별할 필요 없다. 지배계층이랑 일반 백성을 갖다 구별하고 차별할 필요가 없다. 신분제를 갖다 부정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누구나 보편적 양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알을 갖다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을 갖다가 중시하는 있죠. 학문. 그게 바로 양명학이에요. 지행합의를 중시한다. 성리학이 선지우행하려면 양명학은 있죠. 지행의 합의를 중시하는 거예요. 치양지는 뭐냐면 양지에 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양지에 도달하다.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성리학은 뭔가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수준 낮은 애들은 높은 애들 따르라 이렇게 이제 하는 애들이 성리학자라면 양명학은 누구나 다 그 수준에 누구나 다 뭐가 옳고 그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천하는 거다.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그게 이제 양명학이에요. 자, 이 양명학과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도입되기는 조선전기 때 이미 도입됐어요. 근데 이제 학파가 형성되는 거는 나중에 소론들이 있죠. 밀려나고 난 이후 18세기경에 학파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학파 형성을 주도했던 인물이 하곡 정제도라는 인물이에요. 양명학 배우면 적어도 정제도 정도는 알아줘야죠. 나중에 심화가 되면 있죠. 요 정제도의 대표 저서들까지 이제 암기를 갖다 연결해서 해 가셔야 돼요. 이 하곡 정제도라는 인물이 강화도에 있지 않습니까? 강화도라는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양명학을 갖다 연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강화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불우한 왕가 사람들 중에 왕이 못 되는 있죠. 사람들을 갖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 불우한 종친들, 그 다음에 이제 정계에서 밀려난 소론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 형태로 있죠. 양명학이 연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요 인물들은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강론 배우시고 배경지식 좀 쌓이시고 있죠. 나중에 심화 가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한말의 양명학자 나오는데 이거 구한말에 보면 되고 있죠. 지금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요거는 봐두세요. 이왕의 전승록 노면 앞서 이미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전기에 이미 이왕이 이제 양명학을 까대는 있지 않습니까? 책을 한번 쓴 적이 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인물과 관련된 가 사상에 대한 내용을 고르시오. 그는 심증리, 치양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뭐뭐를 연구하였으며, 자, 뭐예요, 가는? 양명학이요. 심증리, 치양지 전부 다 양명학을 가리키는 핵심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또 강화도,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가 더 되면 이제 이광사 등 이런 키워드도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양명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내세웠다. 우리 이미 배웠어요. 무슨 사상? 동화. 그 다음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여 정부로부터 탄압받다. 무슨 사상? 천주교. 그 다음에 지행아비를 중시하였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조선 후기 성리학의 4대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성리학 4대화 경향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한 게 양명학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성리학에 대한 보수화에 대한 반발, 내부의 호락 논쟁이라는 이런 논쟁이 있었고 있죠. 그 다음에 소론들의 양명학 연구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리학에 대한 반발 중에 가장 큰 반발이 시험에 엄청 무지빈출되는 이제 실학 파트를 갖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실학은 여러분 시험 3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2번은 나와요. 2번은 나와요. 엄청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니까 집중해서 꼭 정리를 갖다 잘해 주십시오. 자, 먼저 이제 실학과 기존의 성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차이점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왜 실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등장했는가?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데 기존의 경직된 성리학, 절대화된 성리학이 이 변화를 갖다가 제대로 이제 수용하지 못하고 그 변화에 따른 모순점들을 갖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입각해서 있죠. 이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학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학이에요. 실사구시가 뭐냐면 사실 현실에 입각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실학을 갖다 성리학이랑 기본적인 이제 성격을 갖다 비교해 보면 성리학이 이제 사대적이라면 실학은 상대적으로 자주적인 성격이 강하고 있죠. 성리학이 보수적이라면 현실의 걸 지키기 바뀌다면 실학은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당시 성리학이 경직화돼가지고 주작을 절대하는 성향이 있었다면 있죠. 실학은 있죠. 서구 학문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이고 실증적, 고증, 증거를 중시하는 있죠. 이런 성향들을 갖다 내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실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해갈 거예요. 자, 이 실학이 두 가지 흐름을 갖다 낳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실사구시를 갖다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가 이걸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학이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이 실사구시를 갖다 제도 개혁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세치용, 나라를 갖다 경영해서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이 실사구시를 갖다 실행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이용후생이라고 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삶을 더 살기 좋게 두텁게 바꾸겠다. 이런 계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갖다가 경세치용학파, 이용후생학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세치용학파, 이용후생학파를 갖다 다른 말로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경세치용학파를 갖다 중농학파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 경세치용, 제도개혁을 중시했던 애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토지와 관련된 제도개혁을 갖다가 제도개혁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이 중농학파 계열이 대부분 경기 남인 출신인데 이 시기 때 있지 않습니까? 남인들은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밀려났어요. 권력에서 밀려나가지고 시골에서 농민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농민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조선 후기 토지제도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갖다 얘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지제도를 갖다가 개혁하기를 갖다 주장하는 애들. 그게 바로 이제 중농학파, 경세지용학파 되는 겁니다. 농업을 중시하고 농업과 관련된 토지개혁을 중시했던 애들. 전반적으로 이제 16세기 전반에 주로 활동했던 애들입니다. 조금 더 빨리 활동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상학파 계열은 있죠. 이 중상학파 계열들 상업을 중시하는 북학파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바로 청나라의 상공업이 발달했거든요. 그 상공업을 갖다 배우자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잘 살게 해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 얘들은 주로 어떤 애들이 이런 주장을 갖다 하게 되냐면 경기 노론, 이 당대 기득권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경기 노론들이 대부분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경기 노론에 되게 이단아들이요. 특이한 애들. 그러니까 아빠가
그 정부에서 노론으로서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자제들 중에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아빠 따라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청나라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청나라 가서 보니까 있죠. 우리나라랑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상공업이 발전돼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도 청나라처럼 상공업 한번 발전시켜보자. 우리 집에 재산이 많아. 그러니까 그 재산들을 갖다 씨앗 돈으로 해가지고 더 한번 불려보자. 이렇게 주장했던 애들이 바로 중상업파예요. 경기 노론 중 일부로서 있죠. 청처럼 있죠. 상업과 공업을 갖다 발전시키자. 이렇게 주장했던 애들. 그게 중상업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은 중농학파의 3인의 실학자, 중상학파의 4인의 실학자, 총 7명의 실학자를 갖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런 7명의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있죠. 초기 실학자들이 있어요. 실학의 이제 선구자라고 불리는 인물들. 이 사람들을 가볍게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학의 선구자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수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최초의 실학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최초의 실학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봉유설이라는 백과사전을 썼어요. 지봉유설. 자, 조선 전기에도 백과사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구의 근대적 지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백과사전은 이 이수광이 쓴 거예요. 광해군 때. 얘가 이제 영경, 북경에 가가지고 서양 선교사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그 지식, 서양의 지식들, 서구의 근대적 지식이 담겨 있는 백과사전을 갖다 지봉유설이라는 이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초의 실학자, 그리고 최초의 실학자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동시에 이제 이 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천주실이라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와 관련된 얘기도 처음 싣고 있어요. 지봉유설. 아주 중요한 책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많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뭐 지봉유설만큼은 안 중요한데 얘도 꽤 나와요. 그러니까 한백겸이라는 인물이 동국지리지라는 역사 지리지를 쓰게 되는데 이게 왜 실학의 선구적 작품으로 평가받냐면 고증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고증. 증거에 입각한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서구적 학문 연구 방법인 고증이라는 방법을 갖다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도 이것도 실학의 선구적 작품. 그래서 이제 한백겸도 실학의 선구자라고 평가를 갖다 받고 있습니다. 2명 정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그 허목이라든지 있죠. 유목인 같은 경우는 고난도로 빠져요. 그러니까 심화트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7인의 실학자 들어가겠습니다. 템포가 좀 더 빠른 있죠. 중농학파와 관련된 얘기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농학파는 있죠. 기본적으로 기득권들이 아니라 비주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있죠. 기존 질서에 대해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기존의 토지제도, 얘들은 농촌에서 가난하게 농민들이랑 같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토지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 중심으로 토지가 집중돼서 농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지주 중심이 아닌 있죠. 농민 중심의 토지개혁에 올인을 갖다 했던 애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제도 개혁을 갖다 열심히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얘들이 경세치용학파, 제도개혁을 중시했다. 이렇게 평가를 갖다 받는 겁니다. 동시에 있죠. 얘들이 또 하나 이제 비판했던 내용,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놀고 먹는 양반이요. 조선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양반들이 엄청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양반들이 소수의 양반만 관직에 등용이 되고 나머지 양반들은 뭐 했냐? 주로 놀고 먹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에게 어떤 역할을 갖다 부여할지 얘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고민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이 양반들에게 뭐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갖다 시킬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비판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갖다 얘들이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토지개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농학파 3인의 실학자 중에 첫 번째 실학자 반계유형원 한번 들어가 보죠. 왕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계유형원, 왜 왕이 별로 안 중요하냐면 이것들이 관직에 제대로 등용해서 활동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농민이랑 불쌍하게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왕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이 반계유형원이 뭐라고 주장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얘들이 토지개혁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 중농학파 실학자들은 전부 다 토지개혁론이 중심입니다. 이 토지개혁론으로 갖다 뭐라고 주장하였는지,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어떤 책을 쓰고 어떤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주면 돼요.
반개유영인이 주장했던 토지개혁론이 균전론이에요. 균전론. 균등하게 땅을 나누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 균전론의 실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신분에 따른 차등을 두어. 요게 이제 유영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토지를 나누는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있죠. 신분에 따른 차등을 갖다가 인정하는 있지 않습니까? 토지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산업공상을 선비는 좀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은 좀 덜, 그 다음에 공상은 좀 덜 이런 식으로 이제 신분에 따른 차별을 갖다 두고 있죠. 토지를 갖다 나누자고 했어요. 요게 이제 유형원의 토지개혁론, 균전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전론이란다. 유형원은 있죠. 그 밖에 기존 질서에 대해서도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신분제라든지 과거제 이런 것도 이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왜? 남인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사회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이거 보세요. 신분제 비판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아까 토지 개혁할 때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신분에 따른 차등을 인정하고 토지를 갖다 개혁하자고 했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왜 유영원이 그런 단서를 갖다 달았냐면 있죠. 유영원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토지를 그냥 균등하게 나누자고 하면 기득권들이 대부분 반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주면서 있죠. 토지를 나누자. 그래야지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서 그런 단서를 갖다 달았던 겁니다. 유영원 자체도 신분제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관직에 나간 적도 없어요. 근데 얘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우리 어떻게 알았을까요? 얘가 책을 남긴 거예요. 책을. 어떤 책을 남겼나? 반개수로. 밑에 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반개수로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이거 우리 심화 때도 그냥 적힐 거예요. 반개수로. 자, 제도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주장을 했대요. 그 안에 보면 균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균전론이랑 균전제를 구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해요. 그 균전론 안에 어떤 내용, 신분에 따른 차등을 인정하면서 토지를 나누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균전론이니 제니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바꿔서 나오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농학자가 이제 성호이익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호이익이라는 인물은 있죠. 단순히 두 번째 중농학파가 아니라 가장 중농학파다운 중농학파예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농학파다운 중농학파니까 당연히 토지개혁론 주장했겠죠. 한전론, 토지의 크기를 제한하자 하면서 토지개혁론을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토지인 영업전 동그라미 별표. 생존을 위한 토지는 있죠. 영업전은 매매를 제한하자. 무슨 말이냐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조그만큼의 땅들은 사람들이 팔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론,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들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요 조그만큼의 땅들은 사람들이 거래를 못하도록 하자 하면서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게 영업전입니다. 영업전. 이익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남인입니다. 몰락한 남인이에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겠어요? 농민들이랑 같이 살아요. 근데 농민들의 삶을 그리고 지가 직접 살아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는 가뭄이 들면 애들을 갖다 잡아먹는 이런 모습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땅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전이란 최소한의 땅을 갖다 가질 수 있는 제도인 한전론이라는 걸 갖다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업전을 가질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최소한의 땅을 갖다 거래를 못하게 해버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대부분 사람들이 한 영업전 정도는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제도로 갖다 제안을 갖다 했던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인들은 당시에 사회불만이 많아요. 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익도 원래 관직에 잠시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익의 형이 붕당정치에 휘말려가지고 있죠. 사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이제 정치에 이제 환멸을 갖다 느끼고 향초에 내려가서 제자들 키우고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지냈던 인물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익의 별명이 뭐냐면 투덜이수모프예요. 이익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싫어. 이익이 좋아한다는 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치, 붕당, 폐, 지적.
붕당 나빠. 그 다음에 양반 권력 다툼, 양반 나빠. 과거제 축세, 과거제 나빠. 신분제 나빠. 그 다음에 보세요. 돈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조선 후기에 우리가 패전론 배운 적 있죠. 전황의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돈 폐지하자 때는 애가 있다는데 걔가 이왕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있죠. 육조미라 해서 이왕이 지가 싫어하는 애들을 갖다 6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화로 가면 요거 구별해야 되는 포인트 잡을 건데 일단은 육조미라고 해서 뭐 다 싫어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황은 기존의 역사관들을 갖다 싫어요. 싫어하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역사관을 갖다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 중심의 역사관, 기존의. 그 다음에 도덕 중심의 역사관들을 갖다 비판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새로운 기준을 갖다 세우게 돼요. 시읒, 히읗, 시읒 해가지고 시세, 행불행, 시비. 룰 중심으로 있죠. 새로운 역사를 갖다 서술하자. 이렇게 이제 서술했던 게 이익입니다. 이익은 뚜렷하게 역사서를 안 넘겼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있죠. 그 실증적인 역사관 그리고 이제 기존 역사관을 갖다가 비판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서 파트에서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계제자 안정복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가 나중에 조선 후기 역사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동사강목이라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요거 이제 예습삼아 한번 봐주십시오. 역사서에서 우리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익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서학, 천주교를 갖다 처음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이익은 천주교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이익은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이익은 학문으로 연구하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자들 중에 급진적인 애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이 천주교를 갖다 나중에 종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이 자기랑 비슷한 세상에 불만이 많은 있지 않습니까? 지네 친구 3명을 정리했어요. 조선의 3대 대도. 우리 이미 배웠죠. 홍길동, 임꺽정, 장길사. 얘를 조선의 3대 대도로 이렇게 정리해낸 인물이 성우 이익이라는 인물이요. 세상에 불만이 진짜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의 이런 사상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익이 이제 이런 책들을 갖다 썼기 때문에요. 이익의 후가 성호예요. 그래서 이제 성호사설 암기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가면 이 책이 이제 분류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성호사설을 갖다가 성호 이익이 쓴 있죠. 여러 글들을 갖다 모아서 만든 중국과 우리의 문화들을 갖다 정리한 백과사전이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도 소개하고 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돼요. 과거록은 일단 제끼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제자들 엄청 많이 나왔다. 이익의 제자들을 두 파벌로 나눈 방법은 일부는 서학을 종교로서 받아들인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는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로서 받아들인 애들을 갖다 비판하는 애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심화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중농학파 있죠. 이익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정약용 좀 길어가지고 있죠. 쉬었다가 정약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